김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들어왔습니다. 윤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장욱입니다. 아니 이장욱 선생님 정말 그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보는데 진짜로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아니, 화면으로 보셔서 그럴 거고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아마 그 분기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그 분기점에 좀 못 미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반갑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잘 모르는 분들 들어와 계셔서 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를 못하겠는데 윤슬아 선생님 오셨고 이현우 선생님 오셨어요. 저 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참 수십 년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냥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은 또 좀 늦게 참여하시리라고 믿고 학생들도 많이 왔나요? 회영? 네, 지금 선생님들 포함해서 89명 입장해 있어요. 90명 됐습니다, 지금. 진짜요? 네, 91명이 됐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대단한, 제가 정말 우리 과로서는 정말 흥행에 성공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다 선생님들 참여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시간을 이제 조금 아끼기 위해서 그냥 시작할게요. 제가 뭐 선생님들 그냥 사회랍시고 여기 연대 대표로서 말문은 열겠는데 뭐 여기 참여해 주시기로 한 선생님들께서 워낙 저명하시다 보니까 제가 굳이 선생님들을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 강연하시는 네 분 선생님을 정말로 잘 모셨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냥 이름만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 소설가이신, 그리고 제가 이 선생님들을 몇 면을 보면서 새삼 느낀 것이 어쩜 이렇게 르네상스맨처럼 모든 것을 다 하시는가, 그리고 어쩜 이런 워커홀릭들인가 라는 생각에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안 보고 있었더니 모르는 사이에 막 거의 매년마다 많은 책을 출판하시고 다양한 분야와 각도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김명균 선생님이 조금 늦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실은 제1 주자 아니셨던가요? 근데 김명경 선생님께서 도스토옙스키 전공자이자 도스토옙스키 번역가이자 또 도스토옙스키를 빌어서 소설도 쓰셨던 그런, 쓰시고 계신 그런 분으로서 이 자리에 모셨고, 그 다음에 이장욱 선생님은 또 러시아 문학 고골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전공을 하셨던 그런 연구자이자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평론가이자 교육자이자 뭐라고 더 이상 레이블을 붙이기 어려운 그런 다 방면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기대가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로자 이현우 선생님은 그 서평가라는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유행시킨 그런 장본인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시고 제 기억에 푸시킨과 레르몬토프에 대해서 전공하셨죠. 그 학위 논문을 쓰셨고 그다음에 서평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요즘 보면 뭐 문학, 철학, 그다음에 사회 인문학 다방면에 대해서 또 교육하시고 글 쓰시고 또 칼럼도 계속 운영하시고 그러고 계세요. 윤세라 선생님은 그래도 비교적 좀 이렇게 집중이 돼 있네요. 하시는 일이. 그 러시아 문학 톨스토이를 전공하신 연구자시고 톨스토이 번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울산과기대에서 현재 가르치고 계신데 그 외에 또 뒤에서 몰래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몰래 딴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이 다 오셨고, 오늘 이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러시아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라는 100년도 더 된 그 화두를 던지면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현재적인 그러한 그리고 관심을 끄는, 그리고 우리 같은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 일반인에게도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신 선생님들께서는 다 어떤 방식으로건 러시아 문학 중에서도 톨스토이 또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뭔가의 접점을 굉장히 깊게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을 기대를 하고요. 미리 아마 김혜영 양이 그 선생님들께서 써 보내주신 그런 발표문을 돌린 걸로 알고 이 중에는 받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근데 앞으로 이 우리의 자료는 오늘의 토론까지 포함해서 저희의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할 테니까 그거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포맷을 이렇게 할게요. 김영균 선생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께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편히, 꼭 발표문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편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받아보셨겠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돌려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단편적이나마 질문들과 그 커멘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고 여기에는 러시아 연대 농문학과에서는 저와 그다음에 최건영 교수님이 참여를 해서 그다음에 심지은 박사도 참여를 해서 각 한 5분 정도씩 지정 토론 비스름하게 하고 그다음엔 자유롭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릴 때 몇 분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주저해 하셨어요. 이장우 선생님도 나는 러시아 문학과는 손 끄는 지 너무 오래다. 이거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술 마시면서 수다 떨듯이 이렇게 해달라. 정말 관심 있는 건 나에게 톨스토이는 무엇인가, 나에게 도스토옙스키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굉장히 캐캐 묵은 것 같으면서도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그리고 진실된 그러한 토픽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이 사실은 더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 선생님들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컸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그만하겠고 김영근 선생님 안 오셨어요? 네, 오셨습니다. 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발표문 흥미롭게 정말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이크 이제 끄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와서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완전 노트북도 바꾸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저희가 화면 공유가 되나요? 할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빨리 써갖고 일단은 광고 차원에서 올려봤거든요. 그리고 혹시 조금 좋습니다. 관심 여자분에게 이거 줌으로 하니까 있으실 것 같아서 끝에 이렇게 이제 링크를 달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동영상은 톨스토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짧게 보여주는데 톨스토이가 이런 사람이다. 톨스토이는 작가로서 뭐 훌륭했던 걸 말할 필요도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 증명하니까요. 근데 정말 그 한 마리의 잡식동물로서도 이만큼 멋지게 살아간 존재가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요거 짧은 데다가 어차피 자막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양 시간에서 교양 수업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는데요. 그 이번에 이반 일리치 죽음 이제 번역도 하고 논문도 쓰면서 느낀 게 톨스토이 문학에 특히나 도스토옙스키와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이다. 이거는 정치운치 일단 그 나이 이거는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톨스토이 미라 같은 거를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사파 같은 거 곁들이면 유아부터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잘하면서 우리가 이제 유년 시절 이런 걸 읽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독서력이 쌓이고 또 문학에 좀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를 읽을 수 있죠. 물론 아주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 이반 일치의 죽음 같은 건데 저 이거 20살 때 수업 들을 때는 정말 지루했거든요. 근데 안 읽다가 주변에서 죽고 뭐 아프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작품이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유명 인사들이 같은 거 쓸 때 보면 중년 노년의 인사들이 칼럼 같은 거 쓸 때 보면 톨스토이를 되게 많이 인용을 하고 지금 톨스토이를 읽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편성의 측면에서 톨스토이 문학을 우리가 소비라고 표현하면 좀 실례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활용 가치가 높은 작가인 거예요. 연령대를 아우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편성이 이게 시간축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톨스토이는 굉장히 마초였잖아요. 남자로서 되게 마초였는데 여자에 대해서 되게 잘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이었지만 또 지주였지만 농노라든가 다른 계층에 대해서 물론 아주 많이 신비화하긴 하지만은 또한 이제 잘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늙어서 이게 또 중요한데, 노인이 되면 보통 늙어가면 편협해지는데 톨스토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톨스토이가 쓴 일기라든가 고백록이나 이런 거 보면 톨스토이는 되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편협하고 옹고집이고 막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톨스토이가 바라는 톨스토이가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후벼 파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티끌을 이렇게 꺼내고 톨스토이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톨스토이 수업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 것이, 보통 여러분들이 칼럼이나 그런 에세이 같은 걸 읽으면 톨스토이 이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혹시 반성하는 톨스토이의 그 자세, 그거를 이제 봐야 되고, 반성하는 톨스토이와 반성되는 톨스토이, 두 개의 톨스토이가 있는데 그 간극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톨스토이의 노력, 그거를 봐야 된다고.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결벽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늙을 때까지 그게 가능했던 거는 무엇보다도 건강이다. 일단 톨스토이는 엄청 건강했으니까. 심지어 그 요즘으로 치자면 호스피스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산책을, 그러니까 술을 떠나가지고 네, 사실 그게 객사가 나쁜 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제 편안되기는 했지만 목적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어디 수도원인가 어디 이제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정차를 한 거였는데 죽을 때까지 마지막 일기를 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애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게 되게 멋진 죽음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하고 이제 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이 보편성보다는 특수성. 근데 이게 말장난인 게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까지 읽힌다는 거는 사실 이 특수성이 결국 보편성으로 거듭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이 꿈꾸는 것이지만 얼핏 예컨대 강원서 이런 소설을 보면 굉장히 개인사로 가지고 뭐 엄마의 말뚝이며 뭐며 싱아 이런 거는 그냥 다 자기 어릴 때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 사실 자서전하고 소설 구분도 안 되고, 근데 개인의 특수한 체험이 역사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내 작품이 시든 소설이든 뭐든 계속 이제 읽히게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도스토옙스키 문학은 소수 집단을 위한 문학이고 굉장히 이제 특수성에 천착한 문학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보편성으로 거듭나는 그게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톨스토이와 짝을 맞추자면 이게 그 이잖아요. 도스토옙스키 소설. 그러니까 아니라도 한 중불 정도는 해가지고 중학교 정도는 돼야지 읽을 수 있는. 물론 초보 읽어도 읽지도 그러니까 너무 두꺼워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획들이 있어서 도스토옙스키 단편을 한번 골라봐라. 작품집에 넣게.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중고생한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박수로 읽힐 만한 단편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진짜 잘 썼다면은,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드라마도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오로지 소설만 썼고, 그나마 그 와중에도 또 장편을 잘 썼기 때문에 짧은 거 하나를 골라서 읽히기 되게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높은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잘 읽히게 쓰는 작가도 아니잖아요. 문장도 엉망이고. 제가 지금 이제 백지를 번역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설을 쓰고도 세계 문학사에 남았으니까 이건 이제 반칙인 건데, 그 나중에 이상호 선생님 이제 그래서 여기 실점 같은 것도 굉장히 교과서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러니까 1층도 1인칭이 아니고 한 1.8인칭 이렇고 3인칭이라고 해도 진짜 3인칭이 아니고 뭐 2.7.5인칭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자기 다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결함들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어떤 도스토옙스키만의 장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쓰려고 열심히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서를 지금 쓰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 좀 보편적인 언어, 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좋겠는 그런 언어로 풀어갖고 도스토옙스키 연구서를 쓰고 있는데, 뭐좀 팔고 싶어서 민영사에서 내준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또 자본주의 공부를 다시 한번 도스토옙스키에다 번역을 하고, 그게 반응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라는 거 워낙에 많이 안 읽히니까. 근데 이제 최대한 그래도 도스토옙스키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써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다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 다 썼던 거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건데, 아까 그 톨스토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도 죽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마침 제가 요거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나 도스옙스키 두 번째 부인이죠. 안나의 회상록을 보면 도스옙스키가 이제 죽은 그날, 그다음에 장례 이런 게 나와요. 그거를 이제 제가 쭉 묘사를 했는데, 한지를 요약하면 죽을 생각이 없었는데 죽었다. 누군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그렇지만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엄마 죽었고 아빠도 죽었고 부모도 빨리 죽고 친구도 빨리 죽고 해서 이 죽음의 트라우마가 엄청 컸던 작가인데 그거를 이제 문학 속에서 승화한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케이스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죽다 살았으니까 도스토옙스키도 그 형살이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사형장에서 한번 죽고 나서는 이제 죽음을 평생 이제 갖고 살았던 사람이긴 한데 톨스토이는 죽음을 문학의 영역으로 갖고 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사유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사실은 그거는 과로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제가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서 잔뜩 썼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 자체가 이제 죽음을 보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뇌전증도 있고 이랬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2, 3일 정도 앓다가 폐기종으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의 지금 주제하고 좀 잘 맞는데 안나가 그 장에다가 뭐 썼냐면 둘이 만나러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나가 톨스토이 만나러 갔어요. 그때 모스크바에 갔는데 마침 톨스토이가 모스크바에 있었대요. 그럼 톨스토이 엄청 변덕스럽고 좀 그러니까 이름값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미 아는 거지만 이제 안나의 기록으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안나의 입장에서 톨스토이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스토옙스키랑 톨스토이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이 제가 들었을 때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냥 지금도 대단한 두 작가가 거의 동일시대에 러시아에 살았는데 이 러시아는 완전 다른 러시아란 말이에요. 정말 다른 러시아를 살았어요. 순서를 보면 이건 라스콜코프하고 무슨 안드레이 보고스키는 완전 그냥 뭐 이거는 진짜 고슴도치하고 무슨 여운 거지. 소다 뭐 이렇게 완전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안 만났는데 안나가 이거를 여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그 만남을 기록을 했는데 진짜 별 얘기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상적인 거는 안나가 나오면서 나 절대 앞으로 톨스토이 안 만난다. 왜냐하면 이번에 톨스토이가 되게 친절했던 거예요. 근데 다음에 만났을 때 톨스토이가 변덕이 나가지고 스럽게 대할까 봐. 아드님 이 좋은 인상이 망가질까 봐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논문을 쓴다면 그렇게 막 거리가 있는 식의 장면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두 작가의 접점을 찾자면은 이렇게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문학적인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에 대해서 썼죠. 안나 까리니나에 대해서 되게 재미없어요. 그냥 자기 할 얘기 막 하고 그다음에 톨스토이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별로 쓴 게 없고 죽었을 때 그거를 들었을 때 너무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생 만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 만났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메르즈코프스키 되게 빈정거리거든요. 지금까지 수십 년이 몇십 년이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만나고 뭘 죽고 나서 시간 그런데 이제 적인 게 도스토옙스키의 최고작으로 죽음집의 기록을 꼽은 거예요. 톨스토이가. 아니 근데 사람 진짜 뭐도 아니고 죄악을 깔아가지고 이런 거 다 나왔는데 하필 죽음의 집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작가의 서로에 대한 온도 차이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저도 이거 관심 많은데 여기 한국 문화가 그 러시아 문화 이게 좀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아마 이거 이번 생에는 연구도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관심이 있고 혹시라도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좀 엮어가지고 그리고 그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의 일종의 빅매치랄까요? 이것도 좀 흥미있는 게 개화기 때는 톨스토이가 훨씬 더 많이 소비됐잖아요. 뚜르게네프하고 더불어서.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도스토옙스키 주가가 되게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톨스토이를 향한 이 엄청난 사랑의 불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읽어보면 톨스토이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또 알 수가 있고 해서 뭐 한번 입을 열면 할 얘기는 많겠지만은 뭐 이런 얘기를 대충 썼고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 윤동주나 뭐 있잖아요. 우리 많이들 읽었잖아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를 영상속 3대하고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이것도 이명현 선생님이 논문 쓴 게 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고 이것도 비교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정말 도저히 각을 못 잡겠는 거예요. 너무 작품이 차이가 나고 심지어 국문학 교수님도 그게 좀 영상섭의 상대가 아주 백발 접근이지만 그게 까라마조프랑 이렇게 매치가 잘 그렇죠. 그래서 학폭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면은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좀 에세이적으로 그러니까
연구소 쓸 때, 다운도 연구소를 쓸 때 좀 보론이나 이런 걸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시 화면 본 거는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따가 플로어 토론으로 다 같이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우리 설문조사에서 왔던 질문 하나는 지금 선생님께 여쭐게요. 백지를 번역,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겁니다. 백지를 번역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백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과 백지를 번역할 때 가장 주목할 지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소설은 여자예요, 여자. 백치는. 제가 나사사 필리포브나가 핵심인 것 같고요. 물론 어릴 때 읽을 때는 뭐 수업을 들으면 물시킨 그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간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막 받아졌고, 그 다음에 이른바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 미성년까지 하면 5대 장편인데 제가 백치를 제일 늦게 읽었거든요. 대학 들어와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애정의 정도가 제일 낮은 작품이라 그 맛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 폴트가 좀 마음에 들었고, 어릴 때 읽을 때 이제 걔는 가난하고 뭐 근데 저의 약간 그런 입장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폴트를 조금 좋아했던 것 같고, 그 홀바인의 그림 그 정도지 백치를 별로 안 읽다가, 그러니까 못 읽고 있다가 그 러시아에서 만든 TV 시리즈 예비 미로노프가 백지 역을 맡은 버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저거는 연애 소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로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과서로는 이게 막 그냥 기독교 뭐 그리스도 콤플렉스, 저도 논문도 했었는데 시험도 보고. 근데 그냥 쭉 보면 이건 뭐그 부모님 친구가 망하는 건데, 이제 벽까지 쳐갖고 삼각관계 오각관계 이렇게 되는데, 보면 플롯 핵심인 이건 나사스 필리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캐릭터들이 있죠. 그래서 저거를 연애 소설로 읽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역시나 이것도 제가 논문을 이제 썼었는데, 그래서 제 나름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죄와벌의 경우에 범죄 소설도, 그냥 싸우는 범죄 소설도 도스토옙스키가 쓰면 죄와벌이 되고, 연애 소설도 도스토옙스키가 되면 쓰면 백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소설이 되고, 같은 대학령이 도스토옙스키가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설도 마찬가지죠. 이 범죄 소설이고 이런 건데 도스토옙스키가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기도 길 뿐더러 이렇게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망한 그 미성년은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사사 필리포브나가 제일 성공한 캐릭터인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무의식기인을 결국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제 작가의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성하냐 마냐 이제 이건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제 백치를 정말 불태웠는데 다시 읽으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말씀드린 그 미로노프 버전에서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왜 백치가 그리스도인지를, 왜 그런 작가가 그리려고 했는지를 한 30몇 살이 돼서 보면서 되게 공감이 되고, 지금도 좀 공감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로고진도 굉장히 이제 그 마음에 드는 캐릭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할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선생님. 어느 한 바닥 번역했는데 시간이 일단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길어서, 그러니까 다른 일을 제끼고 이제 너한테 앞으로 3년, 2년 남았는데 너는 그냥 백지에다 그냥 쏟아부어진, 그게 공익을 위하는 길이고 너의 가족을 위하는 길이고 너의 일신의 안녕을 위하는 길이야 해서 무조건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일단 시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하는 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그리고 번역도 공부니까 할수록 더 느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번역이 좋더라고요. 이번에 민화도 보니까 뒤에 번역한 게 더 잘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백치가 왕령이 문장이 제일 난섭한. 네, 그러니까 그 대화보라고 깔아가지고 그렇지만 특히나 백지 악령 더 한 번은 이제 미성년이고, 그런 이제 문장을 좀 가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끊어가지고 유인을 안 해야 할지. 예컨대 지금 민화 심지어 단어도 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이제 도스토옙스키고 세계문화 전집에 들어갈 거고 독자들의 독서력이 좀 높으니까 좀 고생해서 읽으시라고, 그래도 최대한 독자의 의도를 좀 많이 삼으려고 할지,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일단 초보가 좀 어느 정도 빠져야 되니까. 네, 뭐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앞으로 3년 후를, 최소한 3년 후를 기대하겠습니다.